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추락하며 2,648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오미크론 등 불안한 시장 회복세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정비사업 용적률을 500%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급 활성화 기대감과 기반시설 부족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값이 0.01% 떨어지며 2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 상구 중 유일하게 버티던 서초구 아파트 값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하락폭을 키우며 코스피는 2,648선, 코스닥은 848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전쟁 위험에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자 에너지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간 23일 고도 정밀 무기로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히며 글로벌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이에 오늘 코스피는 2,700선이 붕괴되며 전 거래일 대비 2.60% 하락한 2,648.80에 마감됐습니다. 코스닥도 3.32% 급락한 848.2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들은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8년 만에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배럴당 4달러 이상 뛰어오르며 96달러를 돌파하며 2014년 8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기업 대상인 대성에너지를 필두로 GSE, 중앙에너비스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김효진 KB증권 연구원은 러시아 제재는 원자재 수급을 추가로 악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정부가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 데스크를 마련하고 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서울무역센터에 있는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방문해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러시아 데스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 수출 통제 강화에 대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설치된 기업 전담 상담 창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 통제 정보 제공과 기업 상담, 법제 분석 등을 지원합니다. 상담 신청을 한 기업은 온 오프라인으로 1:1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를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동결로 사상 첫 3차례 연속 인상은 피하게 됐습니다. 결정 배경에는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 회복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을 자극해 가계나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대폭 올려 잡았습니다. 한은이 3%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한 건 2012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자들이 앞다퉈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과 도시계획 측면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양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신도시를 포함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대선 공약으로 정비사업 용적률 500% 도입 카드를 꺼내놓은 것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지난해 9월 분당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29만여 가구가 차례로 입주 30년을 맞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1기 신도시는 현재 용적률이 170%에서 220%로 높아 그간 재건축이 힘들다고 보고 일부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현재 3중 일반 주거지의 재건축 허용 용적률은 250에서 300% 이내여서 재건축을 해도 일반 분양 가구 수가 적어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야 후보들이 내세운 용적률 500%가 허용된다면 앞선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여야의 예상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종상향을 위한 법 재개정이 필요하고 또 두 후보는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또는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돌려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용적률 상향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양분됐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정비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용적률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다며 새로운 재건축 수요 증가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관리의 근간인 용도지역까지 흔들며 용적률을 높이는 부분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용적률이 늘어나 가구 수가 늘어나면 교통,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값이 하락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값은 0.01% 떨어져 2019년 9월 둘째 주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중 유일하게 버티고 있던 서초구 아파트 값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강남권 주요 아파트값 모두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0.02%로 지난주와 동일한 낙폭을 유지했지만 경기와 인천은 지난주보다 각각 0.01포인트씩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 패션업계의 화제를 모았던 브랜드 하면 휠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휠라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브랜드의 도약을 선언하며 5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한류 열풍 어글리 슈즈 유행과 함께 국내외에서 최근 2, 3년 새 주목받은 브랜드 휠라. 휠라가 오늘 글로벌 5개년 전략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휠라 코리아가 2007년 휠라의 글로벌 브랜드 사업권을 인수해 브랜드 본사가 된 뒤 글로벌 차원의 청사진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휠라는 브랜드 가치 재정립, 고객 경험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속 가능 성장 등을 세 축으로 삼아 글로벌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을 실행하고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휠라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브랜드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테니스, 수상 스포츠, 아웃도어 등을 핵심 스포츠 카테고리로 지정해 집중할 계획입니다. 모터스포츠, 동계스포츠, 러닝, 축구 등은 비핵심 스포츠로 분류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개발, 시장 진입 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객 경험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소비자 직접 판매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가을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 세계 주요 거점에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브랜드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오늘 휠라 그룹의 5개년 중장기 글로벌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브랜드 위상과 변화되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 성장 전략으로는 휠라 퓨처라랩 등 연구개발센터 확대와 그룹 차원의 환경, 사회적 책무, 기업 지배구조 개선 활동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2026년 연결기준 매출 4조 4천억 원,
영업이익률은 15에서 16%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6천억 원을 주주 환원하는 것을 포함해 5년간 총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하나금융그룹과 한국과학기술원이 ESG 신기술 개발과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오늘 한국과학기술원과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ESG 미래 전략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ESG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고 인공광합성 분야의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에 하나금융은 그룹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인공광합성 연구소 공동 설립 등 두 분야에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현지 시각 24일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11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에 10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 TSP 이상 등급을 받은 차종은 현대자동차와 기아 각각 8개, 제네시스 5개 등 총 21개로 글로벌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많았으며 특히 제네시스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 차종이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TSP 플러스 등급에는 현대차 4개 차종과 기아 2개 차종, 제네시스 5개 차종이 이름을 올렸고 TSP 등급에는 현대차 4개 차종과 기아 6개 차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최첨단 번역 기술이 이미 우리 일상에 많이 스며들었죠. 앞으로는 외신기사 번역부터 메타버스까지 활용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더 이상 언어의 규칙 파악 없이도 AI 번역이 가능해졌습니다. 딥러닝 방식은 인풋, 입력한 값과 아웃풋,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만 지정해주면 그 안에서 신경망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방식. 과거 언어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규칙을 파악한 뒤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통계적 방식으로 번역에 접근하던 때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현재 AI 번역은 대용량 문서, 법규, 뉴스 콘텐츠 등의 영역과 소셜 네트워크 메신저 등 일상적 대화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상 번역과 동시 통역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 AI 번역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도 계속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200만 건의 해외 경제 뉴스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기사체와 경제 뉴스에 최적화된 AI 한글 번역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다양한 인종이 모일 수 있는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도 대중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활동 범위가 글로벌로 확장되는 만큼 언어의 장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오디오와 영상 콘텐츠가 다국화되기 위해 음성인식, 자동번역, 음성 합성 등의 AI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하는 번역과는 아직 질적으로 한계가 존재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언어를 번역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삼성전자의 포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이 영국 유력 매체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T 전문 매체 트러스티드 리뷰는 더 프리스타일은 뛰어난 화질과 음질을 자랑하며 언제 어디에서나 쉽고 빠르게 대형 스크린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 전문 매체 포켓린트도 휴대성을 높인 디자인과 화면의 수평 비율을 정확하게 자동으로 맞추는 기능 등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더 프리스타일은 지난 1월 4일 북미 시작을 시작으로 한국, 중남미, 동남아, 유럽 등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됐습니다. 현재까지 1만 대가 넘게 판매되는 등 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스팀 기술과 작동 시간을 개선한 차세대 스타일러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스타일러는 물을 끓여 스팀으로 만드는 히터를 1개에서 2개로 늘렸습니다. 소비 전력이 다른 2개 히터로 옷 재질에 따라 스팀을 미세하게 조절해 기존에 없던 캐시미어와 실크 관리 코스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작동 시간도 줄였습니다. 히터 동시 사용으로 예열 시간을 단축해 살균 코스는 99분에서 79분으로, 표준 코스는 39분에서 35분으로 줄였습니다. LG 스타일러 신제품은 LG 싱큐 앱의 업가전 센터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업가전 라인업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화장품에 치료의 개념을 넣어 화장품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약품을 개발했던 회사다 보니 화장품에 해당 성분을 적용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건데요. 최근 국내 바이오 그룹인 셀리버리도 뷰티와 생활건강 분야의 신사업에 진출해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승희 셀리버리 리빙 헬스 화장품 사업부분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고가 라인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한 바 있죠. 네, 맞습니다. 셀리버리가 뷰티와 생활건강 시장에 진입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는 모회사인 셀리버리 테라퓨틱스의 신약 개발 플랫폼인 양리 물질 생체내 전송 기술 TSDT의 범용성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셀리버리와 별도 법인인 리빙 앤 헬스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이외에 스킨케어, 그리고 덴탈 케어, 헤어 바디 케어 등 다양한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성장하고자 하고요. 첫 번째 사업으로서 뷰티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거와 같이 요즘 많은 기업에서 이제 화장품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셀리버리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기존의 많은 화장품들은 좋은 성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 라퓨즈는 기존의 성분에서 그치지 않고 성분을 전달하는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그 라이브 딜리버리라는 저희만의 TSDT를 활용한 기술을 통해서 성분 자체가 피부 겉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 고민 부위까지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그러한 저희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기존의 화장품의 한계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분야로 실체 있는 효과를 누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화장품을 외부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시험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저희의 컨셉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달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전달에 강점을 둔 게 인상이 깊은데 이렇게 되면 맨 처음에는 주로 어떤 타겟층을 설정했는지도 궁금해지고요. 또 이렇게 주로 사용하시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에서 이제 인기를 받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주요 타겟층은 가장 그 자기 관리에 관심이 높은 30, 40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타겟팅을 저희가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자사몰을 기준으로 해도 거의 55% 이상의 고객들이 30, 40대에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브랜드 론칭 행사와 광고가 지금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시장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타겟 연령층뿐만 아니라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사이로 저희가 입소문이 많이 나고 있고요. 블로그는 물론 인스타그램 같은 SNS라든가 유튜브 등에서 제품력과 브랜드 소개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지금 자사몰만 해도요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백화점이나 면세점 그리고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저희한테 이제 입점에 대한 요청이 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응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10,000명의 회원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소문이 빠르게 난 거 보면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게 론칭할 때 회사가 선정한 목표 매출액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 두셨나요? 네, 저희는 현재 지금 국내 시장에 일단 먼저 진입을 했고요. 6월 이후에 해외 시장까지 진출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해외 진출까지 포함해서 200억 이상의 매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화장품 업계가 대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마케팅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인력이 투여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영업 전략을 가지고 올해 본격적으로 뷰티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브리드 코스메틱의 선구자로서 저희가 다양한 온오프라인 시장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셀리버리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안에 꼭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최근에 론칭한 더 라퓨즈라는 브랜드를 국내에 지금 4월에는 백화점 입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내 주요 백화점 3사에 모두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은 상반기 내로 홍콩,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 6개국까지의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K-뷰티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차별화된 전달 케어의 기술로 저희가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확실하게 입지를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품 라인업도 현재는 스킨케어만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다양한 고객층 확보를 위해서 메이크업, 핸드케어까지도 확장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한 해에만 약 70개 정도의 품목을 론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의 핵심 제품인 세럼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상품군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셀리버리의 다짐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레드오션 속에서 전달 케어로 승부를 보고자 하는 셀리버리 리빙의 헬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한낮 기온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추위도 풀리고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지나면서 날씨가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국내외 먼지가 유입되고 정체하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져서 불이 나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서울 9도, 대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이 아침 기온 0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속초 11도, 강릉 1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와 부산 영하 3도, 낮 기온은 전주 10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경상도와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